만약 프로그레시브 웹앱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코드버스킹 사이트에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란 간단한 소개를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먼저 얀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이닛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인덱스 HTML을 먼저 만들어서 간단한 HTML5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빔 컬러를 추가를 하고요. 다음 소스 컴포넌트에서 메인과 앱 메인이 되는 컴포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와 리액트 돔 디펜던시를 추가를 하고요. 먼저 main.js에서는 리액트와 리액트 돔을 불러준 다음에 리액트 돔을 이용해서 앱 컴포넌트를 앱의 루트 엘러먼트에 렌더링하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앱 컴포넌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앱 컴포넌트를 만든 다음에 hello world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dex.html에서 루트 엘러먼트를 작성해 줍니다.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웹팩과 웹팩 데브 서버를 설치해 줍니다. 웹팩 컴피그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간단한 템플릿을 통해서 웹팩 컴피그를 만들어 보고요. 메인 엔트리는 소스의 main.js 그리고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에는 저희가 바벨 로더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모두 바벨 로더를 거쳐서 텐스필러 되도록 하고요. 바벨에 관련된 모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 RC에 저희가 설치한 프리셋인 페이스북의 리액트 앱 프리셋을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스크립트를 추가할 건데요. 먼저 스타트는 웹팩 데브 서버를 호출하고 노드 인바이러먼트 환경은 데벨롭먼트라고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빌드를 위해서 빌드 스크립트는 웹팩 그리고 옵티마이즈 옵션을 주고요. 인바이러먼트에는 프로덕션 코드를 주었습니다. index.html에서 메인 코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arn start 명령으로 데브 서버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hello world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터드 UI를 이용해서 앱쉘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터드 UI와 리액트 텍 이벤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앱쉘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먼저 메인에 리액트 텍 이벤트 플러그인을 불러들여서 호출을 한번 해주고요. 그래야지 이제 터치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앱쉘에 와서 간단한 컴포넌트를 작성한 다음 메터드 UI에서 테마 관련된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도록 합니다. 이제 앱쉘의 렌더 코드에서 테마 프로바이더를 최상단으로 놓고 헬로 월드를 다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컨텐트 영역에 리액트 클론 엘러먼트를 이용해서 프로퍼티로 넘어오는 칠드런 코드를 그대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고요. 이제 앱에 가서 앱쉘을 임포트를 한 다음 저 헬로 월드가 그대로 출력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앱쉘의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바와 드로어 메뉴 아이템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건데요. 먼저 앱바를 이용해서 상단 타이트바를 그리고요. 드로어를 이용해서 왼쪽 사이드바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아이템을 이용해서 간단한 홈 메뉴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이아웃이 간단히 잡히고요. 실제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위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로어를 컨트롤하는 코드와 약간의 스타일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자에서 간단한 스테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오픈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이제 드로어에 오픈 상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앱바에서 레프트 아이콘을 터치하면 드로어를 토글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state에서 현재 토글에 반대되는 값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바디와 컨텐츠 영역에서 스타일을 조정해서 조금 여유있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on request change 이벤트를
핸들을 할 건데요. 이건 드로우 쪽에서 넘어오는 코드라서 오픈 값을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 영역을 터치했을 때 혹은 닫혀야 될 때 드로우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레시브 웹 기능 중에 하나인 매니페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w manifest CLI를 이용해서 매니페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하시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퍼블릭 구조는 index.html 밖에 없는데요. manifest 명령을 이용해서 아이콘 값이나 경로를 입력해주면 필요한 이미지와 매니페스트를 모두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index.html의 링크에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서비스 워커에서 이 필수 파일들을 캐시하기 위해서 웹팩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W 플리캐시와 카피 플러그인이고요. 웹팩 콘피그에 가셔서 카피 웹팩 플러그인과 서비스 웹팩 플러그인을 임포트 하도록 합니다. 이제 플러그인에 임포트한 플러그인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에는 현재 퍼블릭에 있는 모든 파일을 카피하도록 하고요. 프리캐시 웹팩에는 스태틱 파일 글롭스에 현재 경로에서 빌드된 모든 파일을 서비스 워커에서 캐시하도록 설정합니다. 로고는 null 펑션을 넣어서 로고가 안 나오게 하고요. 파일 네임은 sw.js로 하겠습니다. 이제 빌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워커를 로딩하는 코드를 index.html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워커가 지원한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로드 이벤트 시에 내비게이터에 서비스 워커 레지스터를 호출해서 서비스 워커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이제 브라우저에 가셔서 어플리케이션 탭에서 매니페스트와 서비스 워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명시한 파일들이 실제 캐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캐시된 파일을 리플래시해서 스토리지를 보면 저희가 명시한 아이콘과 매니페스트들이 캐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우터를 설치해서 몇 가지 뷰 컴포넌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을 사용하고요. 해시 라우터와 라우트 코드를 임포트한 다음에 앱에서 다시 최상단에 라우터를 선언합니다. 이제 앱쉘 레일에는 라우트 코드를 추가해서 루트 시에는 홈 컴포넌트를 보여주도록 변경하고요. 홈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밑에 home.js를 추가하고요. 홈에는 홈에 간단한 리액트 컴포넌트를 선언한 다음 메터드를 이용해 기본 UI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안내 페이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뷰와 카드 타이틀을 이용해서 제목과 간단한 앱의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앱에서 구현될 기능들을 보여준 유저스와 토픽 노테이션 컴포넌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스와 노티피케이션에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코드를 추가해서 만든 다음 라우터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다시 가셔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2개를 임포트를 하고요. 각 뷰에 맞는 라우트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앱쉘에 가셔서 이제 메뉴 아이템에 실제 링크가 걸리도록 라우터에 링크를 사용해서 패스를 걸어주도록 합니다. 이벤트 시에는 실제 이벤트 시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명령할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드로우를 닫는 명령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추가 유저스와 노티피케이션의 내비게이션을 추가해서 실제로 드로우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액트와 메터럴 UI, 리액트 덤 라우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모바일 앱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manifest.js과 서비스 워커를 핸들링하는 코드를 추가해서 프로그레시브 웹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합니다. 적당한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저녁에 파이어베이스 2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파이어베이스 init 명령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대상 경로를 저희는 빌드를 사용합니다. 이미 빌드된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다시 빌드를 시작해 봅니다. 이후에 파이브에스를 이용해서 디플로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로로 접속을 해서 지금까지 만든 페이지가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에이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더 쉽게 편집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라이트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유저스 데이터에 인덱스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환경 설정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URL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저스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패치해서 디스플레이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할 유저스를 선택해 주고요. 컴포넌트 did mount 이벤트에서 데이터베이스 URL을 이용해서 패치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밑에 users.json을 입력하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JSON으로 다시 리턴하여 스테이트적으로 세팅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실제 패치된 데이터가 제대로 가져왔는지 스트링지 파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데이터를 몇 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것을 확인하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URL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 유저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이 컴포넌트가 스테이트가 변경되었을 때만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코딩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카드와 카드 헤더를 이용해서 얻어온 데이터를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스를 이터레이팅해서 해당 각 유저별로 카드 뷰를 이용해서 렌더링 되도록 등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id 값을 하고요. 실제 카드 헤더의 타이틀은 유저스 네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코드는 지우고 유저스 함수를 통해서 카드 뷰 데이터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플로트 액션 버튼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다이얼로그를 함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 액션 버튼을 인포팅 하고요. 그 다음 컨텐트 애드 아이콘을 메터럴 UI에서 인포팅 합니다. 플로팅 버튼을 위한 스타일을 헤더에 선언을 하고요. 픽스들을 이용해서 오른쪽 하단에 고정되도록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인 렌더링 코드에 플로팅 액션 버튼의 클래스를 선언해서 스타일을 적용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설정해서 보이도록 하고요. 그럼 실제 플러스 아이콘이 오른쪽 하단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 창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얼로그와 플랫 버튼을 인포팅 하고요. 다이얼로그의 오픈 여부를 알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 다음 플로팅 액션 버튼 밑에 다이얼로그를 하나 추가해서 관련된 어트리뷰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타이틀과 그리고 액션은 플랫 버튼을
추가해서 서브밋이 되도록 만들고요. 이제 모달은 false, open은 이제 현재 스테이트의 다이얼로그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다이얼로그 내부에 인풋 창을 설정합니다. 간단히 네임을 받도록 텍스트 필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텍스트라는 변수를 통해서 나중에 서브밋 됐을 때 유저 쪽으로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에 토글 이벤트를 추가하는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hould component update에서도 다이얼로그가 오픈이 됐는지 안 됐는지로 체크합니다. 이제 버튼 눌러서 창을 활성화됐는지 확인하고 외부에 눌러서도 창을 닫을 수 있도록 토글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이제 액션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밋이 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서브밋 코드에는 아까 참조했던 this name 텍스트에서 get value를 얻어서 포스트하는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임이 없으면, 입력값이 없으면 다이얼로그를 닫도록 하고요. 내부 함수 포스트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코드를 한번 리팩토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함수 get으로 이전에 패치 코드를 작성하고요. 내부 함수 포스트를 패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동일하고요. 이제 대신 메소드를 포스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ody는 JSON을 stringify 해서 보내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리스폰스를 받아서 실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는지 에러 코드를 체킹을 하고요. 스테터스 코드로 그 다음에 이 값을 JSON으로 리턴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스테이트 내에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플로팅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노티피케이션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모드를 추가하고요. 노티피케이션 컴포넌트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임포트합니다.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피그 파일을 다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 얻은 콘피그 파일을 코드에 작성하고요. 이제 파이어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생성하기 위해서 스텝 변수를 하나 설정하고요. 이제 생성자에서 파이어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렇다면 파이어베이스 API initialize 앱을 이용해서 콘피그와 함께 앱을 생성합니다. 먼저 넘겨받을 토큰을 저장할 공간을 생성하고요. 컴포넌트 did mount에서 이제 메시지 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메시지를 얻은 다음 파이어베이스의 on 메시지에서 핸들할 이벤트 함수를 일단 바인딩 하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요청할 메시징 리퀘스트 퍼미션 함수를 호출합니다. 실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확인하게 되고요. 만약에 허락을 하게 되면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을 testState를 이용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핸들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합니다. 이제 노티피케이션에서 토큰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다시 하고요. 리로드 한 다음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때 확인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토큰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카드 UI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와 카드 헤더를 사용할 거고요. 간단한 서브타입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간단한 노티피케이션을 출력하는 거에서 카드 스타일 UI를 이용해서 토큰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티피케이션은 실제로 수신하기 위해서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서비스 워커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이름은 정해진 것이고요. 파이어베이스 앱을 보트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역시 똑같이 파이어베이스 앱을 초기화합니다. 메시징을 얻어서 메시징에 백그라운드 메시지 핸들러를 설정합니다. 백그라운드 메시지 핸들러는 데이터라는 타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데이터는 타이틀과 그 다음에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에 show notification 메소드 호출하면 실제 앱이 동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 작성된 서비스 워커 파일은 루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스의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sw.js에서 빌드의 루트로 복사하도록 웹팩 파일을 수정합니다. 이제 노티피케이션에서 수시된 메시지를 보여줄 스낵바 U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낵바를 임포트를 하고요. 토스트 메시지가 보여질 것, 그리고 수신받은 메시지가 저장할 공간을 만듭니다. 이제 핸들 메시지를 처리할 것인데요. 들어온 데이터는 노티피케이션은 타이틀과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초기화 코드를 작성을 하고 현재 set state에 토스 메시지를 true로 하면 보이게 되고요. 전달받은 메시지를 적당히 문자로 다시 만듭니다. 이제 스낵바 컴포넌트를 선언을 하고 오픈 여부를 스테이트와 연결시킨 다음 메시지 역시 스테이트 메시지와 연결시킵니다.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간은 4초고 외부의 링크가 클로즈 되면 스테이트의 토스트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이제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토큰을 받아오는 걸 확인하고 노티피케이션은 fcm-cli라는 툴을 이용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세팅에 클라우드 메시징에 하시면 서버 키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서버 키를 가져오셔야 하고요. 이제 fcm-cli를 설치하셨으면 send에 서버 키를 입력하고요. 다음 to에 받은 대상에 토큰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구조체에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타이틀과 다음에 body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PO로 노티피케이션이 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트에 헬로 월드가 잘 출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어베이스의 프리 호스팅, 그리고 리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FCM 메시지, 즉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를 이용해서 노티피케이션을 한번 전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프리필 패턴은 초기 라우트에 필요한 최소한의 코드, 엔트리, 벤더, 정크만을 내려보내고 백그라운드로 프리로드한 파일을 캐시해 놓습니다. 최소한의 코드로 렌더링 한 다음 받아놓은 파일을 에밸리에이트 하고 그 다음에 프리캐시된 파일을 통해서 별도의 라우트가 요청이 되면 로컬에서 불러오는 퍼포먼스 튜닝 방법입니다. 이제 프리필 패턴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옵티마이즈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드를 해서 하나의 큰 정크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된 파일에 서버를 구동하고 크롬에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단 한 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큰 main.js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엔트리에 벤더를 추가해서 리액트와 리액트 덤을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커먼 정크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두 개의 정크를 분리시키고요. 메인과 벤더 두 개의 파일로 분리돼서 빌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과 벤더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다운로드가 동시에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트리를 두 개로 나누게 되면 다운로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임포트를 사용해서 메인 코드에서 불필요한 라우팅 코드를 스플리팅 해보겠습니다. 일명 라우트 기반의 스플리팅이고요. 바벨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플러그인 세팅을 바벨 RC에 해줍니다. 신텍스 다이나믹 임포트를 사용하고요. 이제 앱에 기존의 라우팅 코드를 제거를 하고 async 컴포넌트라는 커스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실제 라우팅이 일어났을 때 컴포넌트를 로드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에서 의존성이 없는 혹은 라우트가 안 되는 코드는 나중에 레이지하게 로드되게 됩니다. 임포트 문법은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 어싱크 컴포넌트 코드는 외부에서 가져온 코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패턴적인 코드이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빌드를 통해서 라우터 기반으로 파일이 쪼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1, 그리고 메인 벤더입니다. 그럼 실제 처음에 초기 라우팅 페이지에서 이니셜 라우팅에서 어떤 파일이 로딩되는지 보면 벤더와 그리고 크기가 줄어든 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벤더와 메인이 evaluate하고 실행하게 되면 뒤에 홈이라고 관련된 지금은 2로 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웹팩에서 2.4 버전부터 지원하는 웹팩 정크 네임을 특수한 문법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크 네임을 명시해주는 코드를 추가하고요. 다시 빌드를 해보면 아까와는 달리 유저, 노티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과 벤더 그리고 홈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크 파일의 크기를 더 줄이기 위해서 번들에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패키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웹팩 번들 어널라이저를 설정하고요. 아날라이즈라는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언제든지 프로파일링해서 그 결과를 아날라이저로 볼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제이스 파일을 넘기면 되고요. 명령을 한번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저 모듈이라든지 메인 모듈에 어떤 모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매터리얼 UI가 상당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우트 돔도 들어가 있고요. 메인 코드예요. 이제 라이브 코드 임포팅, 즉 데드 코드 임포팅 혹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프리셋과 플러그인 두 개를 임포팅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소스 코드에서 정확하게 어떤 모듈을 임포트했는지 명시를 하면 그 코드만 다시 임포팅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먼저 프리셋에서 모듈 펄스를 해서 바벨에서 require를 통해서 전체 모듈이 임포팅 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트랜스폼 임포트를 사용하면 트랜스폼 멤버 스타일 임포트에서 디포트 스타일 임포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저희가 임포트하고 싶은 모듈 쪽으로 임포트를 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프리벤트 풀 임포트를 방지를 하게 되면 전체 모듈을 임포트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우터 돔과 매터리얼 UI 그리고 로우다시 모듈을 트랜스폼 임포트에 설정했습니다. 다시 아날라이저를 하면 실제로 매터리얼 UI 크기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팩의 옵티마이즈 커먼 정크를 이용해서 각각의 모듈에서 참고하고 있는 커먼한 부분을 별도의 커먼으로 분리시켜서 초기 이닛 라우트 시에 다운로드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아날라이저로 분석해보면 커먼에서 각각의 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매터리얼 UI를 가진 커먼 정크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로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실제 이닛 라우트에서 크리티컬한 리소스를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웹팩의 플러그인에 종속되기 때문에 두 개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플러그인을 이제 불러오도록 합니다. 먼저 HTML 웹팩 플러그인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index.html이라고 명시하고 템플릿은 현재 그대로 index.html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탭 아이콘을 불러드리고 그다음 미니파이에 관련된 설정들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엔트리 포인트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자동으로 임포트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해 줘야 됩니다. 프리로드 웹팩 플러그인에 링크 태그에 프리로드 시킬 커먼과 홈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index.html에 프리로드 되는 코드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바스크립트 임포트 코드를 제거를 하고요. 다시 빌드를 해봅니다.
처음에 다운로드 받을 엔트리 정크 벤터 메인과 프리로드된 홈 커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니시에이트 라우트에서 필요한 크리티컬 리소스를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패치 링크를 이용해서 다음에 사용자가 브라우징 할 수 있는 혹은 예측되는 것들을 다시 링크를 걸어줍니다. 실제로 프로파일링을 다시 해보면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한 모든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패널에서 보면 프리패치로 적용한 부분은 로우 리스트로, 그리고 스크립트로 명시된 코드와 프리로드로 명시된 정크들은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채로 로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네트워크 패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로딩 속도를 아주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로딩 속도를 옵티마이징 해보겠습니다. 처음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에서 드로우는 바로 보여줄 필요 없기 때문에 레이지 로딩하는 컴포넌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로우를 분류시킨 다음에 메인 렌더러 코드에서 스테이트에서 드로우가 true가 되면 사이드바 드로우를 오픈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각각의 오픈에 관련된 스테이트를 연결해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벤트들을 다시 한 번 더 바인딩 시켜줍니다. 클릭이라든지 onRequest change에서 변경되는 값들을 래퍼 클래스인 앱쉘에 바로 반영하도록 작성하고요. 레이지 사이드바 드로우를 호출합니다. 컴포넌트 did mount에서 바로 보여지도록 하지 않고요. 한 프레임을 지나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때 드로잉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는 사용자가 봤을 때 정크를 일으키지 않고 또한 갑자기 드로우가 보이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드로우가 생성되어 있다면 오픈 값을 이용해서 드로우를 보여주고요. 생성되어 있지 않다면 드로우를 생성하기 위해서 스테이트에 드로우의 값을 true로 변경합니다. 실제 화면 한번 보시면 많은 값은 아니지만 20ms 이상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로우 역시 잘 동작합니다. 이제 라이트하우스에서 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더라도 보여줄 컨텐츠를 간단히 적어 놓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빌드를 하고 파이어베이스에 디플로이 한 다음 라이트하우스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오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가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면 라이트하우스는 검사 결과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모든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100점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벨 플러그인과 웹팩 플러그인 그리고 다양한 옵티마이즈 옵션을 사용해서 초기 구동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프로덕션을 위해서 몇 가지 설정 방법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덕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소스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맵은 여러분들이 디버깅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스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여러 값들이 있지만 저는 저 두 값을 사용할 거고요. 빌드 시에도 데벨롭먼트 코드를 넣어서 옵티마이즈 옵션을 없는 빌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홈에 의도적인 에러를 삽입한 다음 다시 빌드를 해서 보면 홈의 소스가 잘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매팅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 정확히 어디가 에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션과 데벨롭먼트에서 파일 네임조차 해시를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크 해시 같은 경우는 롱텀 트래킹이 가능해서 정크 파일 네임에 정크 해시를 사용해서 커스텀하게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빌드에서는 정크 해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름만을 사용해서 디버깅을 용이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정크 해시를 사용하면 이런 해시 값들이 추가됩니다. 근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웹팩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웹팩의 매니페스트가 변경되기 때문에 벤더의 해시 값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고를 보시면
홈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지만 벤더의 해시값도 역시 같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벤더의 매니페스트가 업데이트되었기 때문인데요. 정크 코먼 파일에 매니페스트를 추가해서 다시 빌드를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홈은 변경이 되지만 벤더는 변경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니페스트 파일이 별도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정크들의 이름과 해시값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즈 옵션 외에 정밀하게 옵티마이즈를 하고 싶다면 웹팩 플러그인들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디파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파이드 옵션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장사항에서는 그냥 사용하도록 하지만 정밀하게 컨트롤 한다면 여러분들의 앱을 좀 더 자세하게 옵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션 레디 버전을 위해서 웹팩 옵티마이즈 옵션을 사용한다든지 소스 맵을 추가해서 에러 시에 디버깅 하는 방법, 그리고 정크해시를 사용해서 프로덕션에서 버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